템파베이 라이트닝이 뉴욕 아일랜더스를 상대로 1패 후 2연승을 거두고 시리즈의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베이거스 골든나이츠와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는 1승 1패로 맞서고 있는데요.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을 중간 정리해보겠습니다. 국내 최초 국내 유일의 아이스하키 팟캐스트 비하인드넷 277회 시작합니다. 비하인드넷 277회 출발했습니다. 6월 18일 금요일 오후에 제작에 들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태범이고요. 이현숙 기자와 박힘찬 PD 오늘도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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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하인드넷 오늘도 NHL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 소식을 중심으로 꾸며질 거고요. 먼저 늘 그랬던 대로 지난 한 주 동안에 여러분이 주신 댓글 소개 먼저 드리고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유튜브에만 댓글이 있습니다. 더 프로세스 트러스트 님이 6월 12일 토요일에 베가스죠 올해는 이라는 댓글을 주셨어요. 지난주에 소개해드린 바가 있죠. 호이 미스틱님 어차피 우승은 콜로라도라는 댓글로 시작된 댓글 릴레이였는데 정민킴님 그리고 정곤킴님 같이 주거니 받거니 댓글 해주신데 같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베가스다. 더 프로세스 트러스트님의 의견은 그러했습니다. 베가스 1승 1패로 가고 있는데 우승 후보임에는 또 분명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결과를 기다려 보겠고요. 더 프로세스 트러스트님이 같은 날에 댓글을 하나 더 주셨어요. NBA만 보다가 NHL에 관심을 가지게 되어 오히려 NHL에 더 푹 빠지는 중입니다. 템파베이와 베가스 경기는 너무 재밌어서 몇 번씩 돌려봤네요. 저 같은 하알못에게 가뭄의 단비와 같은 팟캐스트네요. 간단히 건의드리면 스탠리컵 결승이나 라운드에 대한 프리뷰도 간단하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정말 좋은 콘텐츠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을 주셨습니다. 혹시나 했는데 NBA 보신다니까 네. 필라델피아 76ers 팬이신 것 같은데. 아 댓글에서 유출하셨나요? 아이디에서? 예. 이거 필라델피아 76ers 팬들이 항상 하는 말이거든요. 예. 더 프로세스 트러스트. 아. 예. 근데 과정을 믿으라고 그런 식으로. NBA를 아니 그냥 보시다가... 밈을 좋아하시는 건지 네. 모르겠지만 네. NBA 본다고 하니까 왠지 필리 팬의 그런 느낌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네. 이번에 필리가 어떻게 할지 지금 결승 그렇죠. NBA도 지금 한창 플레이오프가 아무튼 진행되고 있는데 최근에 제가 NBA에서 손을 좀 뗀 상황이라서 아무튼 그렇습니다. 같은 NBA를 이거 즐겨보는 입장에서 프리뷰 같은 알아채셨군요. 말씀을 드리면은 네. 좀 옛날 이야기인데 그 프리뷰에서 틀렸다고 아주 득달같이 욕을 하고 막 그러신 분이 예전에 계셨어요. 막 그러면서 막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네, 그런데 그분이 또 아주 아무렇지도 않게끔 다시 돌아와서 아주 선량하신 분의 그런 코스프레를 하시길래 그 뒤로부터 좀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프리뷰는 잘 안 합니다. 그 뒤로부터 안 하게 됐습니다. 원래는 이제 따박따박 프리뷰를 다 했었거든요. 네. 예전에는. 이번에도 플레이오프 1라운드 프리뷰는 했었고. 예, 근데 그러니까 예전보다 훨씬 간략하게 가죠. 네. 확실히 예전보다는. 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분들이 가끔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부터는 좀 자제하고 있습니다. 예상은 예상이고 어떻게 다 맞춥니까? 맞출 수도 있고. 근데 재밌는 거는 딱딱 들어맞는 것도 있거든요. 네. 그거는 싹 뺍니다. 그냥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싫은 거예요, 그냥. 예. 원래... 그래서 근데 그런 분은 계실 수 있어요. 네. 뭘 하다 보면 다. 그래서 근데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그냥 그런 부분에서 좀 스트레스라서 그 뒤로부터는 프리뷰에 아주 열과 성을 다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네. 일단은 NHL 빠지셨다고 하는데 이 NHL과 하키의 세계로 오신 걸 환영하고요. 저희 콘텐츠를 재밌게 잘 즐겨 드시는 것 같아서 좋은 반응 또 보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타이밍이 맞는다면 프리뷰 이현숙 기자님과 한번 논의를 한번 해보겠고 계속해서 재밌게 즐겨주시면서 댓글 참여도 많이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거 드리겠습니다. 건설적인 비판을 제가 이제 비난하는 건 아니고요. 네. 진짜 욕설을 하면서 그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 건 우리 애청자분들께서도 알아서 자제를 해주셔야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부터 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댓글 감사하고요. 다음 댓글 D.H.K님 6월 12일 같은 날에 또 댓글을 주셨습니다. 중간고사 이제 사흘 남아서 거의 3시간 자면서 준비 중입니다. 크크. 우리나라 시간으로 프로비 아침에 열리는 덕분에 일찍 일어나게 되네요. 흐흐. 막연히 스포츠계에서 일해보고 싶고 스탯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유리할 것 같아서 통계학과 전공 중인데 죽겠네요. 유. 가끔 우리나라도 KHL에 참여해보는 건 어떨까 싶기도 합니다. 쿤룬 레드스타 생각하면 가능할 것 같기도 한데 지리상, 자금상 문제가 좀 클까 싶기도 하고 쿤룬이 연고지만 중국인 외국팀이라는 소리도 들은 것 같고 하여간 국내 학기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NHL 재밌지만 아침 9시에 비몽사몽으로 보는 것보단 저녁 딱 좋은 시간대에 맥주 까면서 보는 게 더 좋아요. 흐흐. 템파는 한 줄로 정리하자면 맨날 나 어제 몸살 걸려서 공부 하나도 못했어 유유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꼭 시험은 98점 100점 맞는 친구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댓글을 마무리해 주셨습니다. 통계학을 전공하고 계시군요. 우리나라 구단의 KHL 진출 문제는 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어요. 현실적으로 막대한 비용 문제가 걸림돌이고요. 그래서 국내 학기가 먼저 잘 되고 아시아리그가 흥하고 활성화돼야 되는데 아시아리그도 점점 최근에 반대로 가고 있어서 좀 걱정이 크죠. 그 저녁 시간대 맥주 까면서 학기 보면 좋죠. 그 우리나라에서 아시아리그를 뭐 그 시간대 보시는 것도 좋고 저는 그 집에서 맥주 까면서 하키 보는 거는 KHL이 좋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시간대가. 시간 진짜 좋습니다. 네. 동부 빅매치 11시에 시작하고 극동쪽은 그냥 우리나라랑 거의 차이 없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르, 아드미라는 극동쪽이기 때문에 거의 우리나라는 그 차이가 없습니다. 저녁 한 8시 경기부터 해서 제일 마지막 경기가 보통 새벽 1시 반 경기니까 1시 반에 서부 쪽에 이제 그 메인 이벤트 같이 7시 밤에 혼자 맥주 까면서 하키 보기 정말 좋은 시간대. 진짜 시간적으로는 좋죠. 근데 KHL 진출은 득보단 제가 생각했을 때 아무래도 봐도 실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그냥 KHL 나가고 싶다. 그냥 나가고 싶다. 이러면은 사실 진짜 적은 금액으로도 생각보다 적은 금액으로 칠 수는 있어요. 근데 이기는 팀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결국 KHL에서 지기 위해서 솔직히 KHL 나가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금액이 들어가요. 요케르트 헬싱키가 있죠. 그러니까 그 KHL의 외국 팀 중에 가장 빛나는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요케르트 헬싱키. 가장 전력이 좋고 성적이 잘 나오는 팀. 성적도 잘 나오고 전력도 좋고 구단 운영 같은 부분에서도 뭐 아주 훌륭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 팀인데 작년까지 요케르트 헬싱키의 누적 손실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8,250만 유로예요. 그 정도 현실이 있는데 계속 팀을 꾸려가고 있어요. 한국 돈으로 하면 1,114억 원입니다. 네. 이건 그냥 지금 요케르트 들어온 지 몇 년 안 됐어요. 근데도 지금 이만큼 손실이 쌓였고요. 아시아리그에 돈을 좀 많이 쓴다고 하는 팀의 예상 규모가 50억에서 60억입니다. 1년에. 네. 예산이. 그거 생각하시면은 이게 얼마나 그 큰 케이스로 놀아야 되는지 대충은 이제 짐작이 가시죠. 그러면 우리나라가 만약에 그래 간다. 이기는 팀을 만들기 위해서. 그러면은 국내 선수를 사실상 최소한으로 활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사실은 이거는 뭐 국내 선수 무시하는 게 아니라 이게 전반적인 이제 그 기량에 따라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프로 세계는 그렇잖아요. 이기기 위해서는 더 좋은 선수를 써야 되고 더 좋은 체계를 써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돈 더 많이 들고 더 좋은 선수를 써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국내 선수를 최소한으로 활용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국내 리그가 지금 없는 상황에서 KHL 나간다. 그러면은 국내 선수를 최소한으로 활용하는 KHL 팀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또? 그러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런 그 어느 정도 이제 그 경험치를 매기기 위한 그런 것도 별로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서부 쪽의 팀들이 진짜 많습니다. KHL 그 맵을 딱 보시면은 다 죄다 그냥 서부에 다 꽂혀 있습니다. 네. 서부 쪽에 러시아 항공 비용, 체류 비용 상당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한 번 원정을 나갈 시에는 좀 예외적인 케이스를 제외하면은 원정 경기 세 경기 이상 못 합니다. 그러니까 세 경기 하면 또 들어와야 돼요. 그렇습니다. 돈이 진짜 많이 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이동이 부분도. 막대하게 늘어나죠. 그렇죠. 뭐 호텔비, 체류비 그런 부분까지 다 생각을 해서 쿨룬 말씀을 주셨는데 쿨룬 같은 경우는 그때도 예전에도 그 말씀드린 바가 있지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KHL 외국인 보유 규정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이외 국가 팀들한테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그 관대함이라고 하면은 자국 선수 플러스 러시아인 선수에서 10명 딱 채우면 나머지는 어떤 나라 선수들로 채워도 돼요. 예. 그러니까 이 규정을 잘 이용을 해먹은 겁니다.
쿨룬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이런 규정 잘 이용한 팀들은 뭐 여러 팀도 있어요. 근데 쿨룬이 진짜 대표적으로 수밖에 없고 이런 규정이고 근데 실제로 쿨룬도 살펴보면은 그 10명이 다 화교 선수들입니다. 그 10명이 거의 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팀 같은 경우에는 결과적으로는 뭐 문제 같은 부분이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한국 선수 없이 러시아 선수 10명에다가 나머지 다 외국인으로 채우면 뭔 의미가 팀 만들어서 KHL 갈 수는 있는데 네. 의미가 없죠. 그게 과연 뭐 할 만한 일이냐 아니 뭐 그렇게 할 수도 없지만 비용 예. 때문에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쿨룬 같은 경우가 올림픽 껴있죠. 그래서 쿨룬이 중국 상비군 일을 돌린다 그럽니다. 쿨룬 레드스타가 중국인 그 화교 기화 예정 자원 포함해가지고 뭐 일부 중국 선수를 포함해서 올해는 그냥 중국 팀으로 간다고 합니다. 진짜 그러면 성적 아주 처참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는 써먹으면 근데 중국은 돈이 많죠. 돈 걱정할 필요 없죠. 네. 그쪽은 뭐 사실 뭐 정부랑 연계될 수도 있는 거고 올림픽이랑 그런 부분이 그리고 전 정말 진짜 억만장자 뭐 이런 기업 그런 그 사장님들이 많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재정적으로는 그렇게 큰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됩니다. 얘네들 이렇게 해도 돼요. 올해 진짜 뭐 꼴등해도 상관없습니다. 솔직히. 근데 사실 지금 국내 상황에서의 그런 KHL 진출 같은 부분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좀 어렵지 않은가. 라는 게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이걸 나간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이득 자체가 금액 대비에 너무 적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차라리 그 돈을 지금 뭐 예를 들면 뭐 요케트 정도의 팀을 가령 꾸린다고 하죠. 어떻게 돈을 마련을 해서. 근데 만약에 이러면 몇 년 해서 1114억 막 적자 나오고 이러죠. 그러면 차라리 이 돈을 그냥 진짜 유스에 투자하는 게 바람직한 일입니다. 이렇게 꾸려서 나갈 바에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좀 현실적으로나 실제로 받을 수 있는 부분이나 좀 너무 그게 없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일단 국내 하키가 잘 되는 게 우선이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게 됩니다. 예, 국내 리그가 진짜 탄탄한 리그가 하나 있어야 돼요. 제가 생각을 했을 때는. 마지막에 템파베이 라이트닝에 대한 평가를 재미있는 비유로 표현해 주셨는데 너무 잘한다는 뜻이겠죠. 템파베이가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또 뉴욕 아일랜더스 상대도 또 어떻게 잘하고 있는지는 잠시 후에 말씀을 한번 나눠볼게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에드워드 마님이 6월 12일 토요일에 볼츠 나이츠 파이널 예상해봅니다 하셨어요. 템파베이와 베이거스의 스탠리컵 파이널 대진을 예상해 주셨군요. 저희의 예상도 사실 뭐 그러하고 다 그렇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도 그러합니다. 다 아주 그 옛날 제가 프리뷰 하실 때 좀 과감하게 예상해 주신 것 같은데 이번에는 안전한 픽으로 아주 좋은 아주 결과가 제대로 나올 수 있는. 근데 뭐 사실은 다 뭐 좀 면밀하게 보셨다면은 요렇게 선택하는 게 다 맞습니다. 결과가 진짜 그러할지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댓글 소개는 마무리를 하겠고요. 참여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바로 NHL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중간 리뷰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NHL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이야기로 들어가야 되는데 최근에 막 각 팀들 감독 선임 발표들이 나오고 있어요. 콜럼버스 블루제키츠도 이제 브래드 라슨 코치를 감독으로 또 승격을 시키는 발표가 한번 있었고 제러드 갤런트 감독이 레인저스로 갔습니다. 뭐 레인저스 갈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에 발표 났죠? 진짜 빨리빨리 그냥 움직여가지고 가버렸죠. 근데 뭐 괜찮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근데 조금은 그 불안한 부분은 그 레인저스의 앞으로 이제 이걸 짊어지고 나갈 친구들이 갤런트 시스템에 딱 맞는가? 그건 솔직하게 저는 장담은 잘 못하겠어요. 카코, 그다음에 러프레니에 이런 선수들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갤런트의 그런 부지런하게 뛰고 진짜 막 뛰는 걸로 진짜 모든 거를 창출을 하는 그런 이제 갤런트 스타일 하기에 딱 맞는 자원들인가라는 부분에서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장담은 못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제외하면 어쨌든 갤런트 감독 자체는 이제 굉장히 그 성과 자체는 대단한 감독이기 때문에 이번에 레인저스가 뭐 맡긴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캐롤라이나도 로드 브린다무르 감독과 3년 재계약 발표를 했습니다. 뭐 이제 뭐 선수 생활의 중후반기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중반기부터 딱 캐롤라이나에서 뛰었는데 그때부터 거의 뭐
프랜차이저죠 사실상 반쯤 프랜차이저 같은 느낌이 됐고요. 네. 다음에 뭐 바로 이제 뭐 스포츠 그 플레이어 디렉터도 하고 뭐 코치 감독 딱딱 밟으면서 올라왔는데 최근 3년간 성적이 무지 좋았어요. 그리고 딱 요 감독은 보면은 진짜 자기 플레이 스타일이랑 코칭 스타일이 똑같습니다. 아하. 진짜 똑같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스타일이 최근 트렌드에도 딱 먹히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좋은 그런 성과까지 내고 있기 때문에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바꿀 이유가 없었죠. 올 시즌에 잭 애덤스 예. 수상했더만요. 예. 굳이 이제 그 바꿀 이유가 없었죠. 예. 이제 감독을 바꿀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올해 뭐 감독 정말 또 리더십이 굉장히 출중한 감독이에요. 옛날 선수 때부터 그랬는데 예. 그런 부분도 뭐 선수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또 많이 끼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뭐 바꿀 이유가 없죠. 성적도 좋고 팀 지휘도 잘하고 그다음에 뭐 그 선수들도 자기 선수 딱 맞는 선수들 다 있는데 굳이 이제 그 뭐 다른 팀으로 가거나 아니면은 캐롤라이나가 다른 감독을 선임할 이유는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딱 그냥 남을 사람이 남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수 시절 때부터 뭐 캐롤라이나에서도 은퇴했고 우승도 해봤고 코치 거쳐서 감독까지 이제 단연으로 가는데 캐롤라이나의 맨으로 쭉 가고 있는 브린담으로 감독 소식이 있었고 그렇다면 시애틀 크라켄은 왜 발표를 안 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해보게 되는데 빨리 좀 뉴스가 떴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벌써 졌습니다. 시애틀은 베이거스한테 벌써 졌어요. 졌다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올해는 시애틀 제가 생각했을 때 지금 이렇게 움직여서는 베이거스 같은 팀 절대 못 만듭니다. 1년차 베이거스 같은 팀. 딱 맞는 스타일의 그 감독에 딱 맞춰서 다다다닥 딱 데려오는 그런 거 이미 늦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물론 그네들도 생각이 있겠죠. 근데 뭐 정해놓고 지금 플레이오프 기간만 끝나길 기다리고 있는 건가 발표만 좀 미루고 있는 건가 갤런트 감독이 그 창단해 4월에 부임을 했습니다. 정규 시즌 거의 끝나자마자. 근데 지금 정규 시즌 끝난 지 한참 지났잖아요. 늦었습니다. 많이 늦었어요. 그리고 지금 소리가 나오는 게 그 전 애리조나 감독인 그 토체트 감독을 쓴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이야기도 좀 꽤 썰들은 있긴 있군요. 근데 뭔 생각인가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제일 궁금한 팀 중에 한 팀이라서 좀 소식을 빨리 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솔직히 별로 지금까지 행보는 아직까지 별 기대가 안 됩니다. 뭐 베이거스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뭐 잘 못할 줄 알았는데 잘했는데 그거는 이제 뒤에 이제 그 행보를 잘 찾아보니까 네. 잘 됐다 이건데 지금 뭐 별로 그런 것도 없어요. 베이거스는 그때 움직일 때도 막 바로 뭐 시파초프 뭐 결국 실패하긴 했지만 그런 움직임도 있었고 좀 부지런히 움직이는 느낌이었거든요. 없습니다. 시애틀은 그런 게. KHL 선수들 계약도 막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는데 KHL 에이스들을 뽑아오려면 지금부터 뽑아와야 되는데 사실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없고. 에이스도. 자페로프? 글쎄요. 그렇습니다. 기다려보죠. 네, 지금부터는 내셔널 하키리그 NHL 2020-2021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중간 정리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한국 시각 6월 18일 금요일 오후에 녹음을 하고 있으니까 현지 시각 6월 17일 목요일 경기까지 끝난 상황이고 방금 전에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뉴욕 아일랜더스의 시리즈 3차전 경기 보고 들어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센트럴 3위 이번 세미파이널 2번 시드인 템파베이 라이트닝 그리고 이스트 4위 3번 시드를 받은 뉴욕 아일랜더스의 시리즈부터 중간 정리를 한번 해보죠. 오늘 템파베이 라이트닝의 저지를 입고 나오셨습니다. 시리즈 우위를 점하고 있고 그렇죠. 아주 뭐 요즘 미친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그 선수의 저지인 것 같죠? 예. 네. 쿠체로프 선수고요. 니키타 쿠체로프. 예. 86번. 리복 시절 서드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신 분들께서는 약간 생소할 수 있는 디자인인데 네. 리복 시절의 서드 그래도 좀 옛날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정규리그에 안 뛰었던 니키타 쿠체로프가 플레이오프에 팀에 돌아와서 엄청난 바람을 일으키면서 지금 이대로 만약에 템파베이가 우승한다면 플레이오프 MVP를 받아야 하지 않는가. 바로 줘야죠. 바로 줘야죠.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쿠체로프의 활약이 어떤지 뭐 지금부터 쏙쏙들이 또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템파베이 대 아일랜더스의 시리즈 1차전부터 보겠습니다. 2피리어드 중반에 아일랜더스 매슈 바젤의 선제골이 있었는데요. 3피리어드 초반에 아일랜더스가 라이언 퓰럭의 추가골로 2대0 리드를 잡습니다. 템파베이가 3피리어드 종료 54초를 남겨놓고 브레이든 포인트의 파워플레이 골로 추격을 했는데 남은 54초 동안에 아일랜더스가 실점 없이 지켰고 최종 스코어 2대1 뉴욕 아일랜더스의 승리. 원정 1차전에서 승리했고요. 이번 플레이오프 4연승을 이어갔던 아일랜더스였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의 수비수 라이언 퓰록 선수가 3피어드 결승골을 넣으면서 2경기 연속골 기록을 했고 아일랜더스의 골리 세미언 발라모프는 30세이브 1실점 승, 템파베이의 골리 안드레이 바실렙스키는 29세이브 2실점 패를 기록했습니다. 2차전 템파베이의 홈경기로 역시 치러졌습니다. 1피어드 템파베이 브레이든 포인트의 선제골이 나왔고요. 아일랜더스 브록 넬슨의 파워플레이 골로 1대1 동점이 됐습니다. 템파베이가 2피어드 후반에 온드르제이 팔라트의 골로 다시 리드를 잡은 후에 3피어드 초반에 얀 루타의 추가골, 그리고 3피어드 중반에 빅토르 헤드만의 파워플레이 골 4대1까지 달아났습니다. 아일랜더스가 3피어드 후반에 매슈 바젤이 한 골을 만회했는데 최종 스코어 4대2로 결국 템파베이의 승리로 끝났고요. 시리즈 전적은 1승 1패 동률이 됐습니다. 아일랜더스는 최근 4연승이 끝났네요. 2차전에서 템파베이의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가 선제골 넣었고요.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가 도움 3개를 올렸습니다. 체코 출신의 수비수 얀 루타 선수가 3피어드 결승골의 주인공이었는데 NHL 플레이오프 데뷔 첫 골이기도 했습니다. 이 골이 정규리그 플레이오프 통틀어서 올 시즌 얀 루타 선수의 첫 골이었습니다. 최근 3시즌 동안에 한 골밖에 없었던 선수인데 2차전 승리의 주역이 됐어요. 한편 아일랜더스의 매슈 바젤 선수가 2차전에서도 골을 넣으면서 2차전까지 최근 6경기 5골에 도움 2개, 7포인트 활약을 이어갔습니다. 템파베이의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골리는 24세이브 2실점 승, 뉴욕 아일랜더스의 세미언 발라모프 골리는 23세이브 4실점 패를 기록했는데 이날 세미언 발라모프 선수가 1피러드 13분여 만에 부상으로 교체 아웃됐다가 잠깐 물러났다가 이 피러드 시작과 함께 다시 나왔었어요. 일리아 소로킨 골리가 1피러드 마지막 7분 정도 소화하면서 6세이브 무실점을 기록했습니다. 3차전이 오늘 있었습니다. 뉴욕에서 치러졌는데요. 1피러드 중반에 템파베이 야니고드의 선제골이 있었습니다. 2피러드 후반에 아일랜더스의 칼 클러터벅의 동점골이 나왔는데 그 직후에 2분 39초 만에 템파베이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의 골이 나오면서 템파베이가 다시 앞서갔고요. 3피러드 끝날 때까지 양팀 추가 득점을 노리지 못했고 스코어가 유지됐습니다. 최종 스코어 2대1로 템파베이가 원정 경기에서 승리를 거뒀습니다. 템파베이의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가 결승골 넣었어요. 최근 6경기 연속골이고요. 최근 6경기 6골 2도움 8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번 플레이오프 11골째 득점 1위죠. 최근 6경기 연속골의 면면을 보니까 결승골이 2번에 선제골이 3번 있었는데 최근 6경기 중 5경기에서 템파베이의 첫 골을 다 브레이든 포인트가 넣고 있으니까 팀 득점의 물꼬를 계속 터주고 있는 브레이든 포인트 선수고요. 그리고 니키타 쿠체로프도 오늘 결승골 때 도움 올렸어요. 최근 6경기 연속 도움, 최근 6경기 2골 9도움 11포인트입니다. 템파베이 안드레이 바실렙스키 골리가 27세이브 1실점 승, 아일랜더스의 골리 세미언 발라모프는 23세이브 2실점 패를 기록했습니다. 1패 후 2연승입니다. 시리즈 전적 2승 1패로 현재 템파베이 라이트닝이 앞서가고 있는 두 팀의 대결입니다. 템파베이가 오늘 승리로 일단 주도권을 잡았고 아일랜더스는 또 홈에서 4차전을 반격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 됐어요. 일단 앞서고 있는 템파베이 라이트닝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되는데 1차전 내주고 그래도 바로 분위기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예, 뭐 이번 시리즈를 어떻게 보면 관통하는 좀 주야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턴오버 관리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오늘 경기 사실은 뭐 양팀 다 좀 그렇게 썩 경기력이 아주 좋지는 않았는데 네. 그래도 1, 2차전 같은 경우를 봤을 때는 상당히 두 팀 다 그냥 뭐 별로 흠잡을 데 없는 경기였지만은 조금 더 실수를 많이 한 쪽에서 지는 이런 양상이었어요. 특히 이제 그 수비 지역이나 수비 실수에서 턴오버 같은 부분이 치명적인 득점으로 1, 2차전은 굉장히 많이 연결이 되면서 예. 사실은 이 부분에서 관리를 잘 했던 팀들이 1, 2차전을 잡는 그림이었습니다. 오늘 경기는 어떨까 했는데 오늘 두 팀 다 그냥 아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주 좋지 않았어요. 그 부분은. 그래도 오늘 경기도 전반적인 으로는 호각이었는데 1차전 같은 경우에는 템파가 브레이크아웃부터 진짜 턴오버가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플레이 처음에 만들어가는 시작부터 턴오버가 많기 시작을 하면서 근데 그 과정에 중심에 있었던 선수가 미하일 세르가초프 선수였어요. 예. 그 선수가 참 턴오버 많이 관여를 하면서 어려운 경기, 진짜 어려운 경기를 했습니다. 이 경기는. 그런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2차전은 안 되니까 전술을 바꿨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이제 퍽을 몰고 상대방 지역으로 직접적으로 진입을 하기보다는 중립 지역에서 이제 그
스크럼을 짠다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1, 2, 2로 어떻게 보면 트랩을 거는 건데 그러면서 좀 기다립니다. 좀 그런 그 브레이크아웃 할 때는 IS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퍽을 가지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 딱 서 있는 걸 뚫어내기가 어렵잖아요. 네. 당연히 어려울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그 중립 지역에서 선수들이 퍽을 가져간 시간을 굉장히 짧게 가져갑니다. 원터치로 딱딱 패스를 주면서 그냥 한 번에 그냥 그 진영 무너뜨려 버리는 그런 느낌으로 브레이크아웃 때 좀 전술 같은 부분에 조정을 했는데 이게 잘 먹혔습니다. 2차전부터 3차전도 잘 먹히더라고요, 전반적으로. 네. 그리고 퍽을 이제 굳이 이제 그 1차전을 보시면 별로 그 덤프인을 잘 안 합니다. 잘 안 해요. 근데 성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 잘 안 하는데 2차전부터는 덤프인도 쭉쭉쭉 하면서 좀 공격 전술의 변화를 많이 줬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좀 재미를 많이 봤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지역 진입 부분이 이전에 안 됐던 게 좀 풀리기 시작을 하면서 경기적으로는 좀 더 좋은 모습이 나왔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예. 아일랜더스가 그 부분에 대한 또 대처를 4차전에 들고 나와야겠군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될지는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이게 진짜 무서운 게 플레이오프는 결과적으로는 흐름 싸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7경기 내에 정해진 7경기 내에 상대방이 뭔가 하나 전술을 딱 가져와서 만약에 이걸 이 전술을 줬어요. 그럼 여기에 맞춰서 그 해답을 내놔야 되는데 그게 길어지면 안 됩니다. 해답을 내는데 시간이 걸린다거나 해답을 못 내면 예. 지는 거고요. 예. 2경기 정도 해답이 안 나왔죠. 네. 그러면은 다음 경기 진짜 무조건 나와야 돼요. 요게 안 돼서 진 팀이 어딜까요? 콜로라도 에버랜치입니다. 네. 2차전부터 해답 못 내는 게 거의 한 4차전까지 갔어요. 그런 부분에서 그래서 결국 거기서 2승 1패 했죠. 뭐 그 뒤로부터는 뭐 좀 잘했지만 그래도 지는 그런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 조금은 결과적으로는 이번 경기에서 뭔가 해답을 냈어야 됐는데 그것도 안 됐습니다. 네. 결과가 좋지 못했죠.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안타깝게 됐고 파워플레이 기회를 역시 내주면 안 됩니다. 템파한테는. 네. 이 팀 상대로는 오늘 경기도 파워플레이 골은 아니지만 실질적인 파워플레이 골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상 파워플레이 골이라고 봐야죠. 그렇죠. 오늘도 기록되지 않은 파워플레이 골. 예, 끝나자마자 네. 그 득점을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파워플레이 상황이 딱 지속이 되는 오늘 상황에서 파워플레이 기회 그거 한 번밖에 없었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됐죠. 그게 그냥 골이 들어갔습니다. 그런 결승골. 부분에서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그 이 팀은 진짜 그 제가 말씀드렸죠. 전에도 기회를 주면 안 된다고. 조금이라도 기회를 주면은 그냥 파워플레이 같은 부분에서 그냥 만들어 버리면서 경기가 뒤틀어 버립니다. 그런 부분이 올해는 진짜 쿠체로프나 잘 쉬고 온 쿠체로프, 스타임코스 이런 선수 때문에 아주 극대화되기 때문에 이 파워플레이 이거를 잘 이제 그 제어를 해야 되는데 사실 2차전 같은 부분은 뭐 뒤에 아이스 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서로 거친 양상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그 경기는 파워플레이 결과적으로는 아이스가 4개 중에 1개, 그다음에 그 템파가 5개 중에 1개라서 결과적으로는 뭐 잘 막았다라고도 볼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템파는 아예 이런 기회를 주면 안 돼요. 파워플레이 싸움을 가면은 아무리 아이스가 최근에 많이 올라오고 바젤도 좋아지고 했다고 하더라도 힘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힘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줄여야 돼요. 오늘처럼. 오늘 같은 경기. 1차전도 굉장히 그 페널티 통제가 잘 됐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은 템파 입장한테는 파워플레이 주면 안 된다. 이 템파베이의 파워플레이 능력과 성공률을 감안한다면 상대팀 입장에서는 진짜 페널티 최소화해야 되고 진짜 한 번 더 주면 안 됩니다. 파워플레이 골 지금 뭐 거의 매 경기 파워플레이 골이 나오고 있는 그렇죠. 템파베이인데 한 번도 불안해요. 파워플레이 하나 골 진짜 실점을 하더라도 한 골 이내로 그렇죠. 막아야 이게 승산이 있다고 그렇죠. 보는데요. 그래서 좋다고 활약전 한 팀 어디죠? 플로리다, 캐롤라이나 다 졌죠. 네. 그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뭐 2차전은 아무래도 좀 서로 좀 감정도 격해지고 그렇죠. 뭐 그러면서 페널티가 좀 많이 나오긴 했는데 네. 뭐 그래도 지금 아일랜더스가 1차전이나 3차전 보면은 페널티 관리는 그래도 어느 정도는 되고 있다고 보는데 네, 그렇죠. 근데 또 그 적은 기회에서도 파워플레이를 넣는 템파베이이기 때문에 좀 계속 이런 거 좀 아일랜더스 입장에서는 유지가 일단 필요할 것 같습니다. 페널티 관리는. 그렇죠. 네. 자, 템파베이의 파워플레이 다시 한번 또 강조를 해 주셨고요. 뭐 오늘 뭐 저지도 저진데 이 쿠체로프 그리고 브레이든 포인트 대단합니다. 포인트 쉬는 날이 없어요. 이 두 선수는. 1라인에 네. 2인방이 이렇게 잘해주면은 사실은 뭐 팀 입장에서는 진짜 너무 잘 풀릴 수밖에 없죠, 게임이. 그리고 뭐 플레이오프 초반에 나왔는데 포인트 선수가 그 포인트 선수의 공격 포인트
골이었나? 그게 거의 다 플레이오프에서는 동점골 아니면 역전골이 나옵니다. 거의 다. 네. 진짜 중요한 골만 이 선수가 진짜 굉장히 많이 넣는 그런 부분에서도 확실히 이제 포인트란 존재가 굉장히 도움이 되고요. 예, 뭐 쿠체로프는 뭐 사실은 뭐 두말할 필요가 없죠. 예, 이 선수의 14경기에 23포인트를 예. 하고 있네요, 지금. 그리고 플레이오프에서. 이 선수가 의외로 수비도 탄탄하게 잘 들어가는 선수입니다. 네. 그러니까 화려한 공격에 이게 뭐랄까 그런 부분에 좀 가려지는 부분이 있는데 이 선수가 의외로 공격 지역에서 턴오버 유도라든지 이런 거 진짜 곧 잘해내는 선수거든요. 예, 진짜 뭐 대단하죠. 니키타 쿠체로프 선수의 경기를 보면서 제가 요즘에 계속 감탄을 하고 있는데 2라운드 58순위 지명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지명 순위가 낮네 그 생각을 하면서 그의 1라운드 최상위가 누군가 하고 봤더니 뭐 마크 샤이플리, 예. 몬트리올의 요엘 아르미아 요즘에 계속 플레이오프 무대에서 계속 뛰고 있는 아르미아도 참 네. 못하다가 요즘 좀 잘하죠. 몬트리올 팀에서. 에드먼턴 라이언 누전트 홉킨스 선수가 1순위더군요. 예, 맞습니다. 예. 뭐 여러 선수 유명한 선수들이 있는데 야 58순위 선수가 이렇게 지금 눈에 띄는 눈부신 올 시즌 플레이오프를 보내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또 한번 하게 됐습니다. 뉴욕 아일랜더스가 2, 3차전을 내주고 일단 4차전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뭐 아일랜더스 입장에서는 1라운드, 2라운드도 다 이런 식이긴 했어요. 예. 1승 2패에서 다 뒤집고 올라왔었잖아요. 예. 그래서 뭐 아직 실망하기는 이른 상황이고요. 4차전이 중요해졌습니다. 아일랜더스의 이 일단 3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1경기는 진짜 잘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좀 좋았던 모습이 많이 좀 지워지면서 결과적으로 시리즈가 많이 어렵게 됐습니다. 사실 1차전 경기력은 진짜 아일스가 할 수 있는 최상의 경기력이라고 저는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포지션 같은 부분도 막 허투루 쓰는 그런 부분이 별로 없었고요. 그리고 상대방의 턴오버 유도해낸 능력, 그 마무리하는 능력 이런 것도 잘 보여줬고 페널티까지 굉장히 잘 절제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하면 진짜 템파를 이길 수 있는 딱 그런 경기력이 나왔어요. 사실 근데 이 경기는 템파 결정력이 심히 안 좋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그 템파 쪽에서 그 잡았던 뭐 좋은 찬스들이 몇 개 무산이 됐는데 그 아이스 같은 부분은 좀 리드를 초반에 좀 잘 잡고 나가는 그런 양상이 펼쳐졌기 때문에 어쨌든 1차전은 아이스가 딱 이기는 느낌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 상당히 좋았는데 2경기 되니까 정반대의 모습이 나와버렸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변화된 전술에 대한 적응도 별로 좋지 않았고요. 근데 이 경기는 뭐 그때 그렇게 바꿨으니까 그건 그럴 수 있다고 쳐요. 근데 오히려 아이스 수비진이 좀 아이스 수비진이 퍽을 일단 밀어넣고 전방 압박을 딱 가하면서 턴오버를 유도를 하는 이런 템파의 패턴에 전혀 그 해결책을 못 찾고 턴오버 양산하면서 진짜 완전 똑같은 그림의 골도 2개인가 있었습니다. 진짜 똑같은 그림의 골. 그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턴오버 양산에서 실점이 많이 이루어진 부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거친 양상으로 경기가 흘러가니까 템파에게 계속 이제 파워플레이를 내주는 어떻게 보면 1경기랑은 너무 상이한 경기력이 나와버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은 템파한테 이런 식으로 경기하잖아요. 그럼 다 집니다. 어떤 팀도 이길 수 있는 팀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서 1차전이랑 좀 너무 상이한 모습이 나왔다라는 부분은 좀 아쉬운데 그래도 오늘 경기 같은 경우에는 좀 지긴 했지만은 그 전술 대비책 말고는 어쨌든 페널티를 많이 범하고 이런 부분에서는 그래도 좀 개선이 됐다라는 부분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개선점 자체는 있었다라고 요약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정도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템파가 이렇게 한 골을 만든 것처럼 아이스도 오늘 파워플레이 찬스 한 번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좀 그런 기회 같은 부분을 잘 살린다든가 좀 그런 모습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2차전에 사실은 발라모프가 그 충돌을 했죠. 그 뒤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경기는 소로킨을 냈어도 나쁘지는 않았을 것 같거든요. 괜히 1피리어드 그 이후 시간을 그냥 쭉 소로킨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았겠나. 괜히 무리를 시킨 느낌이 좀 들긴 들었어요. 왜냐하면은 결과적으로는 1피리어드 그 접촉 이전까지는 굉장히 좋은 세이브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흐름이 딱 넘어가는 거를 여기서 딱 골 먹히면은 진짜 흐름이 완전히 넘어가는 부분을 차단을 해주는 세이브 그 키 세이브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나갔다가 다시 들어온 이후에 결과적으로는 실점이 많이 누적이 됐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하자면은 결과론적인 부분인데 또 왜 이제 소로킨 같은 부분을 그냥 썼으면 나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은 아일스는 한 명 딱 무너져도 한 명 딱 나가는 거를 올해 플레이오프 내내 보여줬었죠. 그리고
그 소로킨이 그 남은 시간 동안 굉장히 좀 위험한 찬스들이 있었는데 그것도 생각보다 잘 막아내는 모습이 나왔단 말이에요. 만약에 소로킨이 그런 장면에서 실점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발라보프를 가도 별로 할 말이 없는 상황이지만 괜찮았는데 굳이 그런 리스크를 떠안으면서까지 발라모프를 썼어야 했나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었습니다. 왜냐면 결과적으로는 그 복귀 이후의 실점으로 결과적으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뭐 오늘 경기 같은 식으로 했을 때는 뭐 좋았죠. 뭐 발라모프 같은 부분은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그날 그 2차전 1피리어드 때 충돌로 인해서 그날 당일 컨디션을 고려한다면 그렇죠. 뭐 그날은 그냥 소로킨으로 가는 것도 괜찮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이시죠. 뭐 사실 그건 결과적인 이야기입니다. 뭐 그런 부분은 그냥 제가 생각을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그 전에 보여줬던 부분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그런 걸 다 고려를 했을 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뭐 그 부분 말고는 지금 아일스도 사실은 할 수 있는 거는 잘 하고 있는데 조금 부족해요. 모든 부분에서. 사실은 뭐 전반적인 로스터부터 시작을 해서 다 사실은 공격진도 그렇고 수비진도 그렇고 골텐딩도 그렇고 조금씩 부족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메울 수 있는 경기력을 진짜 1차전에서 120% 자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해냈다고 하면은 2, 3차전은 그런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냥 해낼 수 있는 부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힘에 좀 밀리는 붙이는 그런 장면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지금부터도 어렵지 않을까 싶은데 뭐 좀 지켜는 봐야겠죠. 항상 2승 1패가 이루어진 다음 후에는 4차전 결과가 중요하게 되죠. 3승 1패가 되느냐 2승 2패가 되느냐. 뭐 아일랜더스로서는 더 좀 절박한 그런 4차전이 될 것 같은데 이제 남은 이 시리즈 뭐 어떤 부분을 좀 보면 좋을까요? 어떤 변수를 좀 주목해야 될까요? 아일스는 사실 1차전 같은 경기력을 진짜 무조건 되찾아냅니다. 이 부분 뭐 반복해서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진짜 핵심이에요. 진짜 아일스 하키의 근데 또 이제 긍정적인 부분은 자신들의 모습을 진짜 100% 120% 발현만 딱 된다면은 이길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거든요. 결과적으로는 이게 중요하죠. 근데 경기에 따라서는 자신의 그런 그 모습을 진짜 100% 120% 보여도 지는 게임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진 않았다는 거. 그 아일스 그렇진 않았다는 거 부분에서는 좀 좋았다고 하고 템파 같은 부분은 사실은 뭐 별로 뭐 걱정이 없습니까? 걱정이 없습니다. 올해는 진짜 이 정도로 이건 뭐 1라운드 난타전을 해도 이기고 저득점으로 가도 이기고 1라운드가 그나마 좀 이제 그 플로리다 화력이 워낙 세서 조금 상성도 좀 안 좋았고 그러니까 바실렙스키가 상성이 안 좋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1라운드 좀 걱정을 했는데 2, 3라운드 좀 전혀 그런 거 없거든요. 뭐 지금처럼만 그냥 하면 됩니다. 뭐 진짜 뭐 딱히 드릴 말씀이 없어요. 템파 같은 경우에 너무 지금 전력적으로 이만큼 완벽한 팀이 최근에 뭐 자주 못 본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템파베이를 이렇게 쭉 보다 보니까 템파베이도 이게 대면 킬러 웨일즈 못지않게 선제골 여부가 굉장히 그 중요한 결과로 나타나는 팀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러니까 이번 플레이오프 들어와서 선제골 넣은 11경기에서 10승 1패. 선제골을 먼저 내준 3경기는 3패. 다 졌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건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템파베이가 선제골을 계속 많이 넣고 있기 때문에 계속 많이 이기고 있다. 이런 좀 해석을 하게 되는데 물론 아일랜더스가 뭐 플레이오프 1라운드, 2라운드에서 뭐 수많은 역전승을 하면서 올라오기는 했는데 그런 팀이긴 한데 이 역전승을 하려면 근데 다득점이 필요하잖아요. 최소한 2골 이상. 근데 템파베이를 상대로 이게 다득점이 쉽지가 않단 말이죠. 거의 불가능하죠. 다른 팀도 아니고. 그래서 저는 이 템파베이가 선제골을 넣느냐 안 넣느냐, 아일랜더스가 선제골을 먼저 넣을 수 있느냐, 이게 좀 아일랜더스 입장에서는 승산을 높일 수 있는, 뭐 템파베이 입장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좀 그런 부분을 좀 주목을 해보면 뭐 남은 시리즈에도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현재까지는 템파베이가 그러했더라고요. 참고로 정규 시즌에는 첫 골을 넣었을 때 템파 22승 4패 1년 장패입니다. 22승 4패 1년 장패. 첫 골을 넣었을 때. 상대방이 먼저 첫 골을 넣었을 때는 14승 13패 2년 장패입니다. 뭐 역시 뭐 정규리그에서 차이가 나긴 나는데, 근데 사실 저는 정규리그 기록을 보지 않았던 이유는 정규리그의 템파베이와 지금 플레이오프 템파베이는 완전 다른 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르죠. 쿠체로프랑 스탠코스가 없었으니까. 지금 막 스탠코스는 있었지만 파워플레이골, 선제골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이 팀한테 여지를 아예 주면 안 돼요.
뭔가 득점을 쉽게 할 수 있을 만한 여지는 절대 주면 안 됩니다. 강팀인 템파베이를 맞아서 아일랜더스의 어떤 또 그런 과제가 또 한번 느껴지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템파베이 라이트닝 대 뉴욕 아일랜더스의 시리즈 4차전 이후 결과를 또 함께 즐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NHL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중간 정리하고 있는데요. 잠시 후에는 다음 시리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스탠리컵 플레이오프 세미파이널 중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웨스트 2위 1번 시드의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대 노스 4위 4번 시드의 몬트리올 커네이디언스의 시리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는 2차전까지 끝난 상황이에요. 1차전 보죠. 1차전 베이거스가 1피리어드 중반에 셰이 시어도어의 선제골, 거기에 2피리어드 초반에 엘릭스 마르티네즈의 추가골로 앞서 나갔고요. 2피리어드 중반에 몬트리올이 콜 코필드의 파워플레이 골로 추격을 했지만 베이거스가 53초 만에 마티아스 얀마르크의 골이 터지면서 다시 달아났습니다. 3피리어드 중반에도 닉 홀든이 골을 추가했고 최종 스코어 4대1로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의 승리였습니다. 베이거스가 최근 5연승 이어갔고 반면에 몬트리올은 최근 7연승이 끝났습니다. 베이거스의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골리가 28세이브 1실점 승, 몬트리올의 케리 프라이스 골리는 26세이브 4실점 패를 기록했습니다. 몬트리올의 콜 코필드 선수가 파워플레이 골로 플레이오프 데뷔 첫 골을 기록했네요. 2019년 1라운드 지명을 받은 신인 선수입니다. 몬트리올의 수비수 제프 피트리 선수는 1차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2차전 베이거스의 홈 경기로 역시 치러졌죠. 1피리어드 몬트리올이 요엘 아르미아, 타일러 토폴리 선수의 골이 잇따라 터졌고요. 2대0으로 몬트리올이 앞서갔던 경기였습니다. 2피리어드 후반에 폴 바이런의 추가골까지 나오면서 3대0 몬트리올의 리드였는데 하지만 그 직후에 베이거스가 엘릭스 피에트란젤로의 만회골로 추격을 시작했고요. 3피리어드 종료 5분여를 남기고 베이거스가 다시 한번 엘릭스 피에트란젤로의 골로 한 골 차까지 추격을 했어요. 이후에 5분 동안 몬트리올이 베이거스의 맹공을 버텼고 결국 최종 스코어 3대2로 몬트리올이 승리했습니다. 베이거스의 최근 5연승도 마감이 됐군요. 몬트리올의 케리 프라이스 골리가 29세이브 2실점 승, 베이거스의 마르크 앙드레 플레리 골리가 20세이브 3실점 패를 기록했습니다. 몬트리올은 수비수 제프 피트리 선수가 2차전에 복귀를 해서 또 도움까지 올렸고요. 공격수 제이크 에반스 선수는 1, 2차전 모두 결장했고 베이거스도 토마시 노세크 선수가 1, 2차전 모두 결장했고 2차전에서는 공격수 챈들러 스티븐슨 선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양팀이 현재 시리즈 전적 1승 1패 균형을 이루고 있고 몬트리올에서의 3, 4차전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시리즈는 베이거스의 우세를 점치는 분들이 많았는데 일단 몬트리올이 2차전 원정 경기를 잡고 균형을 맞췄다는 점, 이 점이 좀 눈길을 끄는 결과였어요. 일단은 홈 경기를 치렀던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부터 한번 풀어주실까요? 예, 수비진에서 확실히 공격의 성과가 많이 나고 있다라는 부분은 지금 베이거스 입장에서 상당히 좋은 소식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1차전에도 흐름이 쉽지는 않았는데 그걸로 딱 바꾸기 시작한 게 수비진 선수들이 공격에서 성과가 딱 나기 시작한 부분이었거든요. 깔끔한 페이스오프 플레이에 의한 그 포인트샷 첫 골 나왔죠. 그리고 시어더 선수가 작년 플레이오프 때는 진짜 잘했는데 올해는 별로였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고 올해 플레이오프 때는 이 작년에 그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전혀 공격에서의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았었거든요. 오히려 턴오버만 하고 정신 못 차리고 이런 것만 많이 봤었는데 어떻게 보면은 이 1차전으로 완벽하게 좀 부활을 했다라고 봐도 이제 어떻게 보면은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선제골도 넣었지만 그 결승골이 됐던 마르티네즈 선수의 골도 완벽한 도움을 해줬죠. 예, 슬랩샷 그 페이크 이후에 그 슬랩 패스로 이제 그 득점이 나왔는데 그런 부분에서 좋았고 포인트슛 같은 부분에서 그러니까 중량거리 슛에서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성과를 많이 가져갔습니다. 많이 이득을 챙겨가면서 경기를 벌릴 수가 있었고요. 공격 지역을 또 이제 폭넓게 이제 전개를 하면서 프라이스 포지셔닝을 계속 흔들었어요. 좌우로. 그러면서 이제 경기가 이제 틀어지고 말았고 2차전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이제 그 베이거스가 경기가 많이 틀어지는 과정이 있었거든요. 1차전처럼 똑같았습니다. 근데 여기서 실점이 이 경기는 나왔죠. 아르미아, 토폴리.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 토폴리 그 먹힌 것도 진짜 운이 참
진짜 플레리는 왜 이렇게 올 플레이오프 때 운이 더럽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드한테 먹히면 별반 차이가 없었거든요. 그런 느낌으로 이제 실점이 진행이 됐고 마지막 어쨌든 추격 자체는 했는데 여기도 이제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2골을 넣었죠. 이번 플레이오프 때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거의 뭐 공격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공격 가담도 열심히 하고 슈팅도 진짜 아끼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과도 많이 내고 있는데 뭐 사실 뭐 경기당 슈팅 7개 쏘는 경기가 그냥 뭐 심심찮게 나올 정도로 올해 지금 피에트란젤로 선수가 좀 공격 지역에서 좋은 모습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베이거스가 2차전까지 6골 나왔는데 5골이 수비수에서 나오고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예요. 예, 그럼 그 하나도 사실은 거의 뭐 물론 이제 안마르크 네. 선수가 잘 돌아 들어가면서 팁을 잘 하긴 했습니다만은 그것도 뭐 거의 포인트 샷부터 기점이 시작이 됐기 때문에 네. 또 뭐 어쨌든 수비적인 기여 부분에서 골이 다 나왔습니다. 사실 수비수의 포인트 샷 같은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2차전도 나왔는데 결국 뒷심이 좀 밀렸죠. 그러니까 리드를 저쪽에 주고 시작을 하면은 어렵게 갈 수밖에 없다. 사실 여기에 말린 팀들이 몬트리올이래. 토론토, 그다음에 위니펙 다 말렸죠, 그냥. 근데 뭐 베이거스 어쨌든 말렸다라는 부분 한 경기 정도. 근데 뭐 사실 이 경기는 베이거스 역전승을 해도 이상하지 않았던 경기였습니다. 막판에 후반에 프라이스가 워낙 잘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있고 문제는 여기까지 이제 좀 들으신 부분이라면은 뭔가 좀 빈대가 느껴질 텐데 공격수 왜 이렇게 부진한가? 라는 이유입니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공격수들이 1라운드 미네소타전 평균 20.7개의 슈팅을 했거든요. 예. 2라운드 콜로라도전은 평균 21개의 슈팅을 만들어냈습니다. 근데 첫 두 경기에 공격수들이 평균 13개였습니다. 왜 이렇게 공격수들이 막히고 있는 건가요? 이거는 왜 그런지면 이제 저희 방송 오랫동안 들으신 분들이 어느 정도 짐작을 하는 부분이 있으실 겁니다. 제가 몬트리올을 소개하면서 항상 말씀을 드린 부분은 라인 대응 능력이 좋다라는 부분이었거든요. 공격수에. 네. 그게 왜 가능하냐면은 닉스즈키, 다노 이런 선수들이 수비적으로 굉장히 뛰어난 선수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의 라인 대응 능력 같은 부분에서는 사실은 어떤 선수들을 상대를 해도 어느 정도의 우위에 설 수 있는, 그러니까 5대5는 갈 수 있는 이런 팀입니다. 근데 지금 이런 계획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운영 자체가. 지금 뭐 스즈키 다노가 1, 2라인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1, 2라인이랑 상대방 자주 매칭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1, 2라인을 잘 틀어 막고 있다라는 거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스티븐슨 나갔죠. 이 2차전에. 이런 부분도 굉장히 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영향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베이거스는 첫 경기를 괜찮긴 했는데 두 번째 경기는 뭐 뒷심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지는 좀 이런 아쉬운 경기라. 근데 전반적으로 조금 상대방의 그런 체킹 같은 부분에서 공격수들 그런 체킹 같은 부분에서 해답점을 3경기부터는 반드시 찾아내야만 하지 않나. 이런 시점이 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앞선 라운드 때보다 좀 막히고 있는 공격수들. 하지만 수비수들의 공격 기여가 빛나면서 그래도 지금 1승 1패를 그렇죠. 맞춰놓은 베이거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아까 자연스럽게 몬트리올의 라인 대응 능력 이야기가 나오면서 몬트리올 이야기로 좀 넘어가고 있는데 몬트리올 이야기를 좀 본격적으로 해볼게요. 원정 2차전 1승 1패. 사실 뭐 1차전하고 2차전 경기 양상이 좀 많이 달랐기 때문에 예, 그렇죠. 몬트리올의 특성이 잘 드러난 경기는 좀 2차전이었던 것 같고 몬트리올의 두 경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생각보다 훨씬 잘합니다. 생각보다 훨씬 잘해요. 이 정도로 잘할 줄 몰랐습니다. 근데 화려하게 몰아치는 맛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근데 상대방의 진영으로 퍽을 일단 집어넣고 경합에서 이기고 빈틈이 생기면 네트 앞쪽으로 몰고 들어가서 혼전을 만들거나 아니면 네트 쪽으로 패스를 뿌려가지고 혼전이 만드는 데에서 뭔가 2차적인 3차적인 기회를 노린다든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단순한 공격 방식을 취하는데 여기 굉장히 잘 먹힙니다. 이게 초반에 베이거스 1, 2차전에 다 나왔거든요. 공통적으로. 근데 베이거스 선수들이 이러한 몬트리올의 그런 공격에 제대로 된 그런 효율적인 대처를 전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초반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1차전도 처음에 한 2골 날 기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다 막혔습니다. 근데 그러면서 상대방이 첫 골을 넣는 이런 그림이 나왔는데 만약에 거기서 2골 넣었죠? 그러면 진짜 2차전이랑 똑같은 상황이 나왔을지도 몰랐던 양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굉장히 잘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키 코치들이나 이런 분들이 항상 그냥 복잡하지 말고 심플하게 가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근데 몬트리올은 지금 그런 하키를 잘 보여준다고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끝이 아니고 기본적으로 이제 선수들이 모두 근면한 활동량이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체킹을 들어가는 부분. 와, 지금 이 시점에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들어온다고 싶을 정도로 몬트리올 저 선수들이 굉장히 다 열심히 뛰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대방이 턴오버 같은 부분을 잘 활용하는 부분. 결과적으로 2차전에도 턴오버 딱 이거 쐐기골 됐죠? 그 바이런. 폴 바이런. 그렇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게임 플랜까지도 잘 먹히고 있는 양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선수들이 많이 고전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라인 대응 능력이 좋은 능력은 몬트리올이 플레이오프 딱 들어오면 톱4에 굉장히 많은 힘을 씁니다. 수비수 4명에. 근데 2차전 누가 돌아왔죠? 피트리가 돌아왔습니다. 그러면서 또 이제 그런 또 장기의 운영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상황이 됐죠. 그러면서 뭐 전반적으로 그 베이거스 골든 나이츠 선수들의 공격을 잘 차단을 하는 1, 2라인을 어쨌든 잘 어떻게든 좀 틀어막고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부분에서 1대1까지 맞추는 이런 상황이 된 것 같고요. 뭐 이제 몬트리올로 홈으로 가게 됐는데 분명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경기력을 잘 보여주면 베이거스한테도 먹히네? 이걸 또 보여줬어요. 확실하게. 그러니까 몬트리올이 이번 세미파이널 들어가기 전에도 전력이 베이거스의 우위라는 평가가 많고 그렇게 그렇죠. 보였고 야 이거 뭐 수입으로 올라와서 또 자칫 이것도 수입으로 탈락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까지 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1라운드 그랬고 2라운드 그랬던 것처럼 굉장히 기대 이상으로 잘하고 있다는 거죠. 훨씬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 내용도 괜찮다는 거예요. 어떻게 베이거스 잡을 수 있겠습니까? 이 남은 시리즈 어떻게 좀 전망 뭐 변수 한번 짚어주시죠. 아니 잡지는 못할 것 같고. 그래도 그래도 이제 어느 시점 그래도 예상은 베이거스. 왜냐하면 지금 느낌이 베이거스가 가끔 보면 진짜 공격 부분 다 좋은데 가끔 보면 자기가 뭔가 좀 안 풀리면 좀 늪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게 작년 나왔죠. 작년 밴쿠버 시리즈에서 나왔죠. 뱀코한테 딱 먹히기 시작하면서 이상하게 흘러가다가 결국은 이겼거든요. 그 한 골 딱 나오면서 그 터지는 그 느낌. 딱 맥이 딱 풀리는 그런 게 있어요. 베이거스가. 그래서 콜로라도전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뭔가 지리밀렬하게 골이 안 나오다가 마르체스가 이상하게 그 뱅크샷 딱 하나 넣은 이후로부터 혈이 딱 풀리기 시작하면서 이제 터지는. 근데 그런 시점이 분명히 한번 올 겁니다. 거기서 제가 봤을 때 흐름을 딱 읽고 몬트리올은 좀 어렵게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됩니다. 3, 4차전 몬트리올에서의 승부 기다려 보겠고요. 아직 1승 1패 갈 길이 먼 시리즈네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 시리즈도 계속해서 또 즐겨주시면 좋겠습니다. 비하인드넷 277회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구독과 좋아요 항상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 참여 또 후원 참여도 기다리고 있고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비하인드넷이 계속 분량이 줄어들고 있어요. 2시간에서 1시간 반에서 이제 1시간으로 이야기 나눌 경기가 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죠. 경기가 별로 없다는 뜻이 될 텐데 지금 하는 게 없죠. 뭐 예년 같았으면 국내 대회가 있었는데 그렇죠. 예년 이맘때쯤에 그 뭐 고교리그 이야기도 하고 그렇죠. 아시아리그 아이스하키 선수단 뭐 계약 내용 뭐 로스터 새 시즌 이런 얘기가 막 풍성하게 돌아가고 박김찬 PD님도 막 20분 30분씩 토크를 같이 해야 되는데 좀 그게 좀 안 되고 있다는 게 안타깝고 제가 3일 전 기사를 보니까 대한아이스하키협회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가동한다고 하네요. 비대위 체제로 일단 지금 모든 것이 좀 멈춰 있다 보니까 하루빨리 좀 국내 아이스하키가 좀 정상화되기를 기원하는 바입니다. 비하인드넷 저희는 278회 다음 주에 돌아오겠고요. 오늘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박규찬 PD와 이현석 기자, 저는 김태범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